최근 질풍가도만을 달릴 것 같았던 K방산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계속해서 무기 도입국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선정되었지만 최근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었죠. 영국 자주포 신규 도입 사업에서였습니다. K방산의 대표 주자격인 K9 자주포가 독일에 밀렸던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K9A2를 독일은 RCH155를 각각 제안했었습니다. 더욱 아쉬웠던 점은 한국은 이 사업에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K9A2 사양의 주된 개발 동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K9의 영미권 수출의 첫 사례를 만들기 위해 무려 8년이나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영국 자주포 사업은 같은 유럽인 독일 자주포를 비싼 돈 주고 사가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모종의 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이 패배를 맛봤지만 영국도 아쉬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기울인 노력을 영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독일을 선정하면서도 뭔가 아쉽고 한국에 미안했는지 몇 가지 조건을 맞춰주면 독일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한국을 채택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제안을 쉽사리 받아들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이 사업 당시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은 공중 수송이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일 것이었습니다. 이는 무한궤도가 아니라 타이어 바퀴가 달린 차체가 기반이 되는 자주포 차량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영국이 그동안 쓰던 궤도형 자주포인 AS-90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영국의 환경에 더 적합한 차륜형 자주포로 체계 유형을 변경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국의 환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은 영국의 지형적 환경과 영국군의 작전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영국이 섬나라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본토 방어를 할 때에도 해안선을 바쁘게 이동해야 하며 해외 파병을 나갈 일도 많았습니다. 기동성을 일부 희생하고 험지 돌파 능력과 방어력에 투자한 궤도형 자주포보다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에 영국이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고려한 것은 자금 환경이었는데요. 영국은 브렉시트나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최단기간 재임 등 일련의 사건 후 정말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미권 열강이라는 체면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EU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유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여전히 역할을 해야만 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한국과의 첫 거래를 감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운용 시에 정비 수요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궤도형 자주포를 선택하면 영국은 그 부담을 감수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가장 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국은 한국에 마지막으로 역제안을 해왔던 것이었는데요. 한국이 K9으로 증명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해온다면 사업을 다시 고려해줄 수 있다고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오케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죠. 우선 한국은 차륜형 자주포를 아예 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환경을 고려했기 때문에 차륜형 자주포의 운용은 어려웠습니다. 6.25 전쟁 등 과거의 사례에서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은 유사시 격렬한 포격전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 포격이 떨어지는 밀도 자체가 영국 같은 환경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적 포격의 사정거리 아니라면 모든 장소가 탄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종류의 장비가 파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죠. 한국 환경에서 차륜형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과 비교하면 파편에 대한 방호 능력을 제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타이어가 노출되어 있어서 파편에 당할 경우 기동성을 바로 빼앗겨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차체와 포탑이 멀어서 운용 인원들이 하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체의 각종 구동부가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전부 드러나 있다는 것 모두 포탄과 파편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는 언제 무력화돼도 이상하지 않은 불리한 특성들입니다. 한국은 차라리 기동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두꺼운 장갑 안으로 약점들을 모두 수납하고 안전한 포격을 유지하는 편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신 도입 수량을 늘려서 어려움을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차륜형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온 국토가 산간 지형인 한국에서는 궤도형에 비해 별로 장점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닦여있는 길도 전쟁이 터지고 포격전이 시작되면 금세 싹 다 뒤집혀 엎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무한궤도가 가진 험지 돌파 능력이 한국에서는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차륜형 자주포를 만든다고 한들 국내에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가진 장점의 대부분 국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무기 플랫폼이 해외에서도 잘 통했기 때문에 나온 것들입니다.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잘 책정할 수 있고 실전 배치와 꾸준한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어 운영 노하우도 넘치고 있죠. 이는 한국에서 쓰이지 않는 무기는 이러한 장점이 희석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영국이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면 도입하겠다고 말해도 한국이 무기만 팔아넘기겠다고 무턱대고 들어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전해지자 비록 사업에서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발표를 꺼냈습니다. 수출 전용으로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당시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한화는 독일에 패했던 것에 상당한 의의를 두고 있었던 듯합니다. 영국 사업에서 밀려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독일의 RCH-155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경쟁 모델의 초기 설계를 마쳐서 그 모형을 공개까지 했습니다. 지난달 2024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에서 한화는 K9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형 차륜형 자주포 계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K9A2의 포탑을 분리해 모듈화한 것으로 완전 자동화되어 운용 시에 승무원의 조작이 불필요합니다. 차체는 KTSSM의 발사 차량을 차체로 활용해 이미 운용하고 있는 두 가지 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게 새로운 자주포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적으로 뒤처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K9A2의 모듈화 포탑은 원본의 우수한 분당 사격 횟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차륜형 차체에 탑재하기 알맞은 사이즈로 변경되었습니다. KTSSM의 차체는 다른 차륜형 자주포의 차체에 비해 훨씬 방탄 성능과 기동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는 분쟁 강도가 높은 중동 지역 수출로 이미 증명되어 있죠. 한국은 사실상 충분히 성능으로 독일에 필적하는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 수 있었지만 필요에 의해 만들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신형 자주포는 추후 성능이 더 높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포탑 부분의 성능 개량은 K9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K9A2와 동일한 52구경장 포를 장착하고 있지만 향후 K9A3에 장착될 더 긴 58구경장 곡사포 역시 이 신형 차륜형 자주포에 동일하게 장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형 차륜형 자주포는 7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체 성능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독일의 RCH-155가 가장 크게 자랑하는 성능은 바로 이동간 사격이죠. 아예 움직이면서 포를 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KTSSM 차체는 그러려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보니 이 부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아웃트리거를 바닥에 꽂고 사격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여기에도 해답을 준비해뒀습니다. 포탑의 모듈화를 통해 한화는 도입국이 원하기만 하면 차체를 KTSSM 차량이 아닌 자사 개발 차륜형 장갑차인 타이곤으로 변경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원래부터 아웃트리거나 스페이드 등의 기능이 없는 타이곤은 자체 서스펜션으로 반동을 견디게끔 통합된다는 것으로 그건 이동간 사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차륜형 자체의 약점으로 꼽히는 방호력 역시 크게 보강되죠. 현재 이 프로젝트는 한화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화는 곧 공고될 수출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연구과제로 이 프로젝트를 편입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도입 및 운용을 전제하지 않고 그야말로 수출 전용 무기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한국 방산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으로 K방산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떠오르게 된 이후로 사실상 한국보다 파이가 작은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산 강국들이 놓치고 있던 틈새 시장을 한국이 파고들어 전부 공략했고 하나같이 성공하면서 큰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그런 틈새 시장을 노려보려고 했던 국가들은 한국에 뒤처지면서 눈물을 삼켜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남겨뒀던 마지막의 마지막 틈새 시장과도 같았습니다. 영국 사업의 실패에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던 여러 국가들이 쾌재를 불렀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제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틈새를 노리던 국가 중에는 중국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안 만드는 차륜형 자주포를 예산과 도입 수량이 많지 않은 약소국들에게 판매해서 점차 그 영향력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주포가 TOT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건 그냥 어지간한 자주 곡사포로도 숙련도만 좋으면 못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심지어 자주 박격포로도 하는 일이죠. 그런데 중국이 유독 이 부분을 자랑 삼고 있는 것은 사실 TOT 사격을 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중국의 차륜형 자주포는 사실 조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후방 포신부가 포탑화되어 있지 않고 승무원들이 우르르 내려서 맨바닥에서 사격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방식은 적에게 보복 사격을 당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맨 땅의 승무원들은 파편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겉으로 노출된 포신은 유폭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사 충격에 뒤집어질 것만 같은 차량 역시 구동부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파편이 스치는 순간 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는 TOT가 그냥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임에 분명했습니다. 여러 발을 한 번에 쏟아붓고 탄착되기 전에 후다닥 도망쳐야 합니다. 중국은 이런 자주포를 만들고도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국이 선택한 독일의 세계 최고 성능 차륜형 자주포를 우습게 따돌리는 한국의 신형 자주포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국은 늘 그랬던 것처럼 가격 경쟁력까지 뛰어날 것이기에 비벼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가 얼마만큼 주목을 받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